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5번째 강의, 전체 8, 이제 반 한 거죠? 네, 전체 10번 중에 벌써 반이 왔는데, 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봅시다. 오늘 배울 내용은 일단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할 건데요. 방금 이제 조재영 친구가 저희 저번 과제였죠? C파텐 클래시피케이션을 MLP로 해보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좀 해줬고, 그 다음에 저희 본 렉처 시작하기 전에 저번에 배웠던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좀 더 어드밴스된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잠깐 리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MLP를 썼는데, MLP를 썼을 때 문제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거에 대해 짚어보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특히 데이터가 이미지와 같은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매우 잘 작동하는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줄여서 CNN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아니면 CNN 또는 ConvNet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뭔지 배워볼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파이토치로 저희가 지난번에 MLP로 이제 C파텐 하는 거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크게 한 게 뭐 MLP 모델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 펑션 짜고 그걸 하나로 합친 익스페리먼트 펑션을 짜서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대입해가지고 익스페리먼트를 돌려봤고, 그 결과를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것까지 했는데요. 이번에 나머지 그대로 두고 그 모델 부분만 이제 MLP에서 CNN으로 바꿔서 얼마나 더 잘 작동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네.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레이디언트 디센트에 대해서 좀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라 하면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 저렇게 된다고 저희가 볼 수 있었죠.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이제 식 말고 그냥 개념적으로만 이해해 보자면, 로스를 어떤 각각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은 그레이디언트라는 게 나오는데, 그 그레이디언트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저희가 스텝을 밟아 나가면 결국 전체적으로 로스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저희가 나아갈 수 있다고 했어요. 로스 서페이스에서. 그래서 이걸 식으로 다시 표현해 보면, 이제 아래에 나와 있듯이 세타가, 이제 저희는 어떤 파라미터가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특히 뉴럴넷 같은 경우는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여러 개의 파라미터 셋이라고 한다면, 파라미터 셋이라고 하고, 저 에타라고 부르는데요. 그리스 문자 n 비슷하게 생긴 거, 저걸 러닝 레이터라고 하고, 우리 j 세타를 로스 펑션이라고 한다면, 어떤 각각의 세타에 대해서 저희 로스 펑션을 편비분을 한 거를 저렇게 식으로 표시하고요. 거기에 앞에 적절한 상수 러닝 레이트 에타를 곱해준 다음에 그거를 원래 값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한 스텝 한 스텝 한 스텝 밟아 나가다 보면 네, 결국에는 로스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저희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었죠.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혹시 두 개의 차이점이 뭔지 기억나시는 분? 황반석 학생? 기억나시나요? 네.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우리가 전체 트레이닝 셋이 있으면 그 트레이닝 셋을 모두 그 트레이닝 셋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스텝을 밟아 나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거의 단점은, 그럼 이제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한 번에 다 봐야 되니까 이 말은 즉 한 번에 램에 다 올려야 된다는 말이고, 램이 부족하면 돌릴 수 없거나 아니면 램이 허용하는 만큼만 이제 저희가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쓸 수 있겠죠. 이런 단점이 있었고, 또 한 번의 스텝을 밟기 위해서 전체 트레이닝 셋을 다 봐야 되니까 한 스텝 한 스텝 밟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게 크겠죠. 그래서 느리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스토캐스틱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는 이제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여러 개 작은 청크로 나눠서, 이 하나의 청크를 이제 미니 배치라고 부르는데요. 미니 배치들로 나눠서 이제 랜덤하게 샘플한 미니 배치에 대해서 그 그레이디언트를 계산하고 스텝을 밟은 뒤에 또 다른 미니 배치에 대해서 그레이디언트 계산하고 스텝을 밟아 나가고, 이런 방식을 반복해 나가는, 그래서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여러 개로 나눠서 그 여러 개마다 한 번씩 스텝을 밟는 그런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이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제 스토캐스틱이라는 거는 디터미니스틱이랑 반대되는 말로서, 디터미니스틱은 어떤 값을 넣으면 그 결과값이 하나로 딱 정해지는 그런 형태를 이제 디터미니스틱이라고 했는데, 스토캐스틱은 그것이 확률적으로 나오는, 이게 A가 나올 확률은 뭐 0.7, B가 나올 확률은 뭐 0.2, 뭐 이렇게 확률적으로 결과값이 나오는 걸 스토캐스틱이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미니 배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저희의 그 그레디언트 값이 이제 확률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거의 장점이라 하면 램이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담을 수 없더라도 저희가 전체 모든 트레이닝 셋을 보면서 이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스텝을 밟기 위해서 계산해야 되는 양이 적다 보니까 더 빠르게 스텝을 밟아 나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스토캐시티에 의해서 로컬 미니멈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가지고 있었다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이 다이어그램 기억나시나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뭐 아무런 뭐 기능이 없는 그냥 바닐라 SGD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로컬 미니멈에 빠지면 이제 빠져나올 수 없다. 로컬 미니멈에 빠져버리게 되면 그레이디언트가 계속 0이어서 아무리 스텝을 밟아도 빠져나올 수가 없다. 이런 문제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러한 문제점을 그 모멘텀을 더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경사면에서 공을 굴리면 로컬 미니멈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관성 때문에 이렇게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모멘텀을 추가함으로써 저희가 로컬 미니멈에 빠지는 문제를 극복했던 게 이제 모멘텀과 NAG였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파라미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각각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그레이디언트 앞에 곱해지는 스텝 사이즈가 다 똑같다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어떤 파라미터는 거의 로컬 미니멈에 근접했는데도 크게 스텝을 밟고, 어떤 파라미터는 로컬 미니멈에서 아직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느리게 스텝을 밟으니까 이건 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각각의 파라미터마다 적절한 서로 다른 러닝 레이트를 적용하자는 게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의 개념이었고요. 이거를 활용한 게 아다그레드, 이걸 좀 더 발전시킨 게 아다델타와 RMS 프롭 옵티마이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두 가지 모멘텀과 아답티브 러닝 레이트를 둘 다 적용한 게 저희가 마지막으로 배웠던 아담이라는 옵티마이저였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네, 그러면 저희가 예, 질문이 들어왔네요. 네. 네, 질문이 뭐였냐면, 아다델타와 RMS 프롭, 저희가 전에 배웠던 내용을 보면 약간 뭐 아다델타가 RMS 프롭에 포함되는 약간 이전 단계인 것 같은데, 왜 둘이 이렇게 자매 관계로 나눴냐 하셨는데, 그냥 아다그레드의 같은 문제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결했는데, RMS 프롭이 그냥 조금 더 약간 복잡해 보여서 아다델타가 이제 RMS 프롭에 포함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같은 문제를 이제 서로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그냥 자매 관계로 이제 가계도에 이제 표현을 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네. 네. 이제 다 똑같은데요. 이제 아다델타의 식을 저희가 이제 전 강의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그걸 보시면 이제 저희가 아까 에타라고 했죠, 이 러닝 레이트. 이 에타라는 값이 아예 없어요. 다른 데는 다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아다델타 빼고는 다 델타라는 값이 있으니까 뭔가 러닝 레이트를 지정해 줘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데, 그건 다 이제 이니셜 러닝 레이트를 지정해 주는 거고요. 처음에는 이제 뭐 어쨌든 다 똑같은 값으로 시작했다가 서로 이제 달라지는 거니까 그 초기 러닝 레이트를 정해 주는 거고, SGD 같은 경우는 그 러닝 레이트로 이제 모든 파라미터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저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초기 러닝 레이트를 그걸로 받았다가 이제 적절하게 변화시켜 나가면서 파라미터마다 서로 다른 러닝 레이트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을 크게 주면 처음부터 이제 웬만하면 크게 밟아 나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고, 작게 주면 이제 작게 밟아 나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적절한 초기 러닝 레이트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그렇죠. 네.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요. 질문은 반복해 드리자면, 이제 러닝 레이트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실험을 돌려보니까 실험 성능이 되게 많이 차이가 났는데, 이게 무조건 작아야 하는 건지 뭐 커야 하는 건지 뭐 기준이 뭐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일단 그냥 바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너무 작으면 이니셜 스텝이 너무 작으면 너무 로컬 미니멈에서 먼데도 작게 스텝을 밟으니까 너무 오래 걸릴 거고, 커버리면 이제 로컬 미니멈 근처에 도착했는데 너무 크게 스텝을 밟으니까 더 아래로 이제 내려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못 내려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정확한 기준은 그냥
다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하듯이 그리드 서치 하고, 그리고 그 최저값의 근처에서 랜덤 서치를 하시면서 각각의 모델에 따라서 이제 요구한 뭐 최적의 러닝 레이트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게 뭔지 저희가 뭐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리드 서치나 뭐 랜덤 서치 이런 거를 하면서 최적의 값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러닝 레이트 스케줄러라는 것도 있거든요. 러닝 레이트 스케줄러는 처음에는 이제 러닝 레이트를 크게 가져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좀 디케이 시켜서 작게 밟아 나가는 그런 러닝 레이트 스케줄러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그러면 나중에 실습 시간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까 로스까지 그 터져버리는 현상이 있는데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라덴스를 클리핑하는 방법을 쓰는 건 어떨까요? 아, 질문 맞으신 거죠? 뭐 정답을 말해주신 것 같은데. 네. 그 가끔 보시면 그레디언 그 로스 값을 이렇게 쭉 출력해 보시면 원래 뭐 한 뭐 2, 3 정도 나오다가 이렇게 1 정도 이렇게 줄어드는데 가끔 막 2,000, 막 10,000 이렇게 막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보통 그런 경우는 러닝 레이트가 너무 커서 스텝을 너무 크게 밟는 바람에 그냥 로컬 미니멈을 보고 그냥 아무 데나 이제 여기 그러니까 이 로컬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이 맞는 방향인데 너무 크게 밟아버리면 여기는 오히려 더 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폭발하는 그런 현상인데, 보통 러닝 레이트를 줄여주시면 해결이 되고요. 러닝 레이트를 줄였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레디언트 클리핑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로스에서 그레디언트가 이제 뒤로 점점 퍼져나가는데, 어쨌든 이게 폭발한다는 거는 스텝이 너무 크다는 거잖아요. 스텝이 크다는 건 러닝 레이트가 커도 스텝이 클 수 있지만, 이 파라미터에 대한 그레디언트 값이 너무 커도 너무 스텝이 커져서 폭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레디언트 값을 어떤 일정한 범위 내로 고정하는, 그러니까 이거보다 크거나 이거보다 너무 작으면 이 정도 사이 범위로 이렇게 제한을 하는 그레디언트 클리핑이라는 그런 테크닉도 있는데요. 네, 그것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랩에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문 있으신가요? 아, 오늘 질문이 많아서 좋네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배웠던 이제 모델 아키텍처가 뉴럴넷에서는 아직 MLP밖에 없는데, 이 MLP는 가장 간단한 스트럭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간단한 스트럭처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제는 파라미터 개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제 구조를 보시면 하나의 뉴런이 이 전에 있는 모든 뉴런들에 대해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또 여기 옆에 있는 애도 모든 뉴런에 대해서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모델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파라미터의 개수가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파라미터의 개수가 증가를 한다는 거는 모델 캐패시티가 증가한다는 거고, 모델 캐패시티가 너무 커지면 무슨 문제가 있다고 했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네, 모델 캐패시티가 커지면 트레이닝할 파라미터가 많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그렇죠. 네, 오버피팅이라는 문제점이 있었죠. 모델 캐패시티가 너무 커지면 이 모델이 더욱더 복잡한 이제 시스템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데, 저희가 필요한 복잡도보다 그 복잡도가 더 높은 복잡한 시스템을 예측할 수 있게 돼버리면 그냥 트레이닝 셋을 외워버린다. 그래서 오버피팅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아무튼 이게 정리를 하자면 모든 뒤에 있는 뒷 레이어에 있는 모든 노드와 연결이 돼버리기 때문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어쨌든 모델 성능을 증가시키려면 이 모델의 깊이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깊이를 증가시킴에 따라서 파라미터 개수가 너무 빠르게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오버피팅도 일어나고 트레이닝 시간도 길어진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또한 특히 이미지에 대해서 어떠한 웨이트들은 되게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하는 방식은 저희가 뭐 엠리스트나 C파텐을 기억해 보면, C파텐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이건 RGB 채널 개수 32 곱하기 32, 그러니까 여기가 32고 여기가 32인 거죠. 이런 이미지가 있었을 때 얘를 한 줄로 쭉 펴서, 이게 아마 7000 얼마였던 것 같은데 7034였나요? 계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쭉 펴서 이 1 곱하기 7034를 이렇게 쭉 피고 이렇게 했었죠. 이제 MLP에 넣어서 트레이닝을 시켰는데, 근데 보통 이게 뭐 엠리스트의 데이터라고 해보죠. 뭐 9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는 픽셀과 여기 있는 픽셀은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딱히 크게 없겠죠. 이 가까이 있는 애들을 뭔가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진으로부터 정보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이런 가까이 있는 애들을 같이 보는 건 좋은데 이런 애들은 굳이 같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도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일자로 쭉 피면 만약에 얘가 여기 대응되고 얘가 여기에 대응된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거의 관계가 없는 픽셀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레이어에서 이 모든 픽셀 값들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도 다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 이런 구라는 이런 모양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뭐 배경색이 뭐냐 아니면 배경에 뭐 노이즈가 있냐 없냐 뭐 이런 되게 불필요한 정보에도 이 모델이 집중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라미터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 대부분의 파라미터는 되게 미닝레스한 파라미터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MLP의 문제점이었습니다. 특히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특히 이미지 데이터에서 엄청난 성능 발전을 보여준 게 이제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줄여서 CNN 또는 ConvNet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과연 뭔지부터 알아보기 전에 약간의 히스토리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그림 제가 한 2-3-2번인가 3번 전 수업에서 보여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몇 분 기억나시는 것 같은데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1980년대가 90년대가 그럴 거예요. 저도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저희가 MLP를 만든 게 사람의 뇌를 보고 이 각각의 뉴런들이 다른 뉴런들과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걸 보고 뉴런을 모방한 이제 뭐 웨이트를 곱하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취해주는 그렇게 뉴런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고 그걸 이렇게 이어준 게 MLP였잖아요. 근데 과연 사람의 뇌가 그렇게 단순한 방식으로 동작할까? 뭔가 좀 더 우리가 모르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과연 사람이 이미지를 어떻게 레코그나이즈 하는지 저희의 뇌가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좀 더 이제 바이올로직하게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양이의 뇌에다가 이렇게 전극을 꽂아놓고 저는 단순한 움직임을 보여줘요. 뭐 선이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선이 이렇게 길어졌다 작아진다든지 원이 커졌다가 작아진다든지 뭐 원이 움직인다든지 뭐 이런 되게 단순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이제 뭐 어떤 특정 움직임 뭐 이런 움직임에서는 요 뉴런이 뭐 활성화가 되고 뭐 이런 움직임에서는 뭐 다른 뉴런이 활성화가 되는데 아까 걔는 꺼져 있고 뭐 이런 현상을 관측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 뇌는 이 엄청나게 복잡하잖아요. 이미지라는 거는 하나의 뭐 사람 얼굴 사진 이런 거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런 걸 한 번에 보는 게 아니고 이런 되게 작은 되게 간단한 선이 있냐 없냐 선이 뭐 두께가 어떻게 되냐 선이 뭐 끝났냐 안 끝났냐 이런 간단한 선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간단한 정보들을 담당하는 각각의 뉴런들이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연구를 해보니까 이 뉴런들이 이제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이제 뭔가 이렇게 막 무작위하게 얽혀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시각 세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얕은 샬로우한 데에 있는 뉴런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어져 있는 더 딥한 곳에 있는 뉴런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뉴런들이 언제 액티베이션 되느냐를 살펴보니까 이런 심플한 애들, 심플 셀러 얕은 애들은 빛이 있냐 없냐 아니면 뭐 선의 이 오리엔테이션이 뭐냐 뭐 이런 되게 간단한 정보에 액티베이션이 됐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선이 움직이느냐 아니면 뭐 돌아가느냐 뭐 이런 정보나 더 깊어진다면 이 선이 이렇게 이어져 있느냐 아니면 끝나느냐 저희가 보는 요 작은 이미지 공간에서 이 선이 이어져 있느냐 아니면 끝나느냐 뭐 이런 더 고차원적인 정보를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뉴런들이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게 각각의 처음에 고양이를 봐서 각각의 뭐 간단한 거를 캐치하는 뉴런들이 다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애들이 샬로우한 데에 위치하고 있고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뉴런은 그러면 여기서 각각 판단한 간단한 정보들을 모아서 받게 되잖아요. 그럼 그 간단한 정보를 취합해서 더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고 더 뒤에 있는 뉴런은 좀 더 복잡해진 정보들을 받아서 더욱더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정보를 예를 들면 뭐 이게 사람 얼굴인지 고양이 얼굴인지 개 얼굴인지 이거 되게 고차원적인 정보잖아요. 이런 거 알아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뭔가 어떻게 저희가 그러면 수학적으로 모델링해서 뉴럴넷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 볼 차례겠죠. 네. 여기까지 되게 히스토리컬하고 되게 그냥 인투이티브한 내용이었는데
이걸 잠시 백그라운드 이렇게 깔아 두시고 앞으로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네,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죠.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MLP를 이제 다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MLP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만약에 32x 32x 3짜리 이미지가 있으면 이걸 3072였네요. 7000이 아니고 3072 곱하기 1로 이렇게 쭉 펴고 쭉 편 걸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러한 벡터로 쭉 펴고 저희가 만약에 뭐 10웨이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 그럼 레이어가 하나다. 그러면은 10 곱하기 3072짜리 웨이트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걸 행렬 곱을 하고 뭐 바이아스는 안 나와 있지만 바이아스도 더해서 이렇게 1 곱하기 10 이런 아웃풋 레이어로 나오겠어요. 그리고 이 각각의 그럼 1 곱하기 10에는 10개의 넘버가 있을 텐데 이 각각의 넘버는 이 전체 데이터를 이 10 곱하기 3072가 있으면 요 하나의 로우와 도트 프로덕트를 한 결과죠. 도트 프로덕트라고 하면은 뭐 얘랑 얘를 이제 각각 엘리멘털 와이즈로 이렇게 곱해주는 도트 프로덕트가 뭔지는 다들 아시고 계시죠? 네. 도트 프로덕트를 하면은 이런 하나의 숫자가 나오는 뭐 이런 형식이었죠. 그런데 이걸 이제 살짝 바꿔봅시다. 방금은 이제 저희가 배웠던 그 MLP 또는 이제 다른 말로는 Fully Connected Layer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뉴런들이 하나의 뉴런이 그 전에 있는 모든 뉴런들과 그 전 레이어의 모든 뉴런들과 연결돼 있어서 네, Fully Connected Layer라고 부르는데 이번엔 Convolutional Layer라는 거는 이제 아직 왜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개념적인 것부터 보죠. 전체 32x 32x 3 이미지가 있으면 이거를 펴버리면 저희가 약간 스페이셜한 스트럭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얘랑 이 픽셀과 이 픽셀은 붙어 있었는데 펴버리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즉 스페이셜 스트럭처를 좀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이미지는 그대로 둡니다. 32x 32x 3 이미지를 그대로 두고 저희가 그보다 작은 필터라는 걸 씌울 건데요. 혹시 여기서 뭐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이나 아니면 뭐 필터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분? 네. 뭐 약간 전자과라시라면 뭐 신호 처리할 때 뭐 컨볼루션 뭐 이런 거 배웠고 뭐 필터링 이런 것도 배우셨을 것 같은데 네, 몇 분 들어보신 분이 계시네요. 네. 이런 필터라는 걸 씌울 건데 이 필터라는 거는 별게 아니고 그냥 5 곱하기 5 곱하기 3 필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5 곱하기 5 곱하기 3 이런 텐서인데 여기 이제 각각의 자리에 이제 숫자가 이제 하나씩 있는 거죠. 이 각각씩 웨이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웨이트이 원래는 이런 행렬처럼 생겼는데 이번에는 이미지 모양으로 이미지의 어떤 작은 부분 필터 모양으로 이렇게 웨이트를 한번 설정을 해봅시다. 네. 그리고 이 웨이트를 이 이미지에 필터를 씌운다는 거는 그냥 이렇게 오버랩 한 다음에 오버랩 할 수 있겠죠. 깊이가 똑같으니까. 참고로 깊이는 항상 똑같습니다. 이거는 작지만 이 너비와 높이는 이미지보다 작아야 하지만 깊이는 항상 똑같다는 거. 네. 이렇게 오버랩 씌우고 도트 프로덕트 아까 도트 프로덕트가 이제 엘리멘털 와이즈에 곱해서 다 더한 거였잖아요. 여기서도 그냥 이 전체 그러면 25 곱하기 3이니까 75개의 웨이트 있겠죠. 이 안에 이 필터 안에 이 75개의 웨이트를 각각 오버랩된 이미지의 픽셀 값과 곱해서 더해주면 이제 어쨌든 그것도 도트 프로덕트니까 하나의 넘버가 나오겠죠. 네, 여기까지 혹시 이해 가시나요? 네. 이렇게 하고 이 친구를 이제 이미지에서 슬라이딩 시키는 겁니다. 처음에 여기서 시작했다가 이렇게 슬라이딩 시키고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슬라이딩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슬라이딩 시키면 각각 하나의 위치마다 넘버가 하나씩 나오니까 이 대응되는 넘버를 쌓아보면 이런 새로운 레이어가 생기겠죠. 필터링된 레이어가 생겨서 이걸 뭐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까지 이게 도대체 뭔 역할을 하는 건가, 왜 필터를 씌워서 뭐 돌아다니면 도대체 뭘 하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직은. 네, 그래서 한번 간단한 예제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게 컨볼루션 레이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 컨볼루션이 이제 어떤 제가 전자과 수업을 들었어서 전자과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어떤 신호가 있을 때 어떤 신호가 타임에 따라서 이렇게 있으면은 어떤 자그마한 필터 얘 필터를 이렇게 이동을 시켜가면서 곱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도 곱해가지고 곱하면 이제 얘가 그대로 나올 거잖아요. 이걸 다 더해주는 뭐 그런 연산인데
어떤 작은 필터를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서 슬라이딩 시키면서 신호는 1차원이지만 이미지는 2차원이니까 2차원상에서 슬라이딩 시키면서 이렇게 각각의 도트 프로덕트를 해주는 거를 이제 컨볼루션 연산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게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네, 그럼 한번 어떤 이미지를 생각해 보죠. 이미지가 어떤 이런 팔각형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제 여기가 이런 픽셀로 이제 표현이 될 거니까 이렇게 뭔가 칠해져 있는 부분은 1, 아무것도 없는 부분은 0. 뭐 이렇게 이미지가 표현이 되겠죠. 흑백 이미지라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생긴 필터를 한번 씌워 봅시다. 3x3이고요. 뎁스는 이제 RGB 뭐 그런 게 없으니까 1이고, 그래서 뭐 0, 0, 1, 0, 1, 0, 0, 아니 1, 0, 0 이런 필터를 한번 씌워볼게요. 그럼 처음에 이제 슬라이딩 시킨다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여기서 시작을 하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팔각형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칠해져 있는 곳이 이렇게 생겼으면 칠해져 있는 곳이 1, 여긴 0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와 이 필터를 도트 프로덕트 해보면 0 곱하기 0, 0 곱하기 0, 1 곱하기 1, 0 곱하기 0, 1 곱하기 1, 0 곱하기 0, 1 곱하기 1, 0 곱하기 0, 0 곱하기 0 해서 도트 프로덕트에서 합치면 3이 나오겠죠? 그럼 3이 나왔습니다. 이제 다음 필터를 보시면 뭔가 더 작아져 있겠죠? 3이 나왔고, 하나 이동시켜 볼게요. 여기서 보면 이제 겹쳐서 하니까 되게 보기 힘드니까 다시, 네. 여기서 죄송해요. 필터를 한 칸 이동시켜서 여기서 보면 이제 얘는 뭐 이렇게 칠해져 있고 이렇게 칠해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칠해져 있겠죠. 네, 이거를 이제 또 필터링을 해봅시다. 곱해보면 0 곱하기 0, 0 곱하기 1이니까 0, 1 곱하기 1이니까 1, 0 곱하기 1이니까 0, 1 곱하기 0, 0, 0, 0, 0 이니까 몇이야? 1이죠? 네, 1이고, 지금 이게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려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 팔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냥 그림을 되게 잘 못 그려서. 네. 그 다음에 또 한 칸 옮겨볼게요. 다 지웁시다. 그냥. 또 한 칸 옮겨보면 뭐 여기까지 왔다 치면 팔각형이 아까 뭐 어떻게 있었지?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 네, 여기가 칠해져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뭐 곱해봅시다. 0 곱하기 1, 0, 0 곱하기 0, 0, 1 곱하기 0, 0, 0 곱하기 0, 0, 1 곱하기 1, 1, 0, 0, 0, 0 해서 1이 나오고, 그러면은 다른 데를 해보면 이제 여기도 뭐 어떤 값이 나올 텐데 2 이상의 값이 안 나올 거거든요. 다 뭐 1, 0 이렇게 나올 텐데 이 나머지 값은, 그러면 혹시 얘네가 의미하는 값들은 이게 인풋 레이어인 거고 필터를 씌운 다음 레이어가 이건 거잖아요. 이걸 봤을 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계산 안 해봤지만 대충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MLP에서 이제 다음 뉴런으로 간 다음 레이어의 어떤 뉴런의 값은 이 얼마나 인풋이 전 레이어로부터 들어왔냐, 그러니까 얼마나 저번 이 뒤에 뉴런으로부터 얼마나 파이어링이 들어왔냐, 액티베이션이 얼마나 많이 됐냐, 뭐 이런 값을 의미하는 거였잖아요. 그 값이 크면 클수록 액티베이션 펑션 밸류나 뭐 시그모이드, 뭐 tan-h 이런 걸 씌웠을 때 더 큰 값이 나온 거니까 이건 얼마나 이 뉴런이 액티베이션 됐냐를 의미를 하는 거죠. 이 다음 레이어 어떤 이 하나의 값들은 이 하나하나 각 뉴런이 받은 값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혹시 뭐 필터가 이렇게 생겼네요. 지금 보니까 칠해보면,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그냥 인투이티브하게 혹시 말해 보실 수 있는 분? 네. 네.
네, 정말 잘 대답을 해주셨는데, 정리하자면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제 이러한 필터를 씌우면 이 필터를 씌운 결과는 이 이미지에서 이러한 대각선, 이러한 뭐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가는 대각선이 있는 부분에서 크게 액티베이트 됐죠. 다음 레이어에서 보면. 그래서 이러한 대각선의 모양을 찾는, 이러한 대각선 모양이 들어오면 액티베이트 되는, 아까 말씀드렸을 때 각각의 뉴런이 되게 간단한 모양, 뭐 선의 오리엔테이션이나 선의 움직임, 간단한 움직임 이런 거를 담당하는 뉴런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웨이트가 이렇게 생긴 뉴런은 이러한 대각선을 탐지하는구나. 그러면 필터를 저희가 이번에는 이런 필터를 썼지만 물론 1, 0도 아닐 거고 값이 그렇게 뭐 컨티뉴어스한 값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필터 사이즈도 뭐 더 커질 수도 있겠고, 이미지도 팔각형 모양이 아니라 좀 더 뭐 다양한 모양이 나오겠죠. 이미지도 더 클 거고. 그런데 이제 적용을 해본다면 각각의 필터는 이제 대각선이나 뭐 평면이나 뭐 이런 간단한 정보들을 담당하는 뉴런을 이제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웨이트를 잘 설정해 준다면. 네,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렇죠. 네. 여기에서도 되겠네요. 네. 그럼 여기도 뭔가 큰 값이 나오겠네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걸 봤을 때 이 그림으로 다시 돌아와 보자면 이게 이제 다음 레이어의 하나의 뉴런이잖아요. 그리고 그 각각의 뉴런은 어떤 하나의 필터라는 거를 가지고 있고, 그 필터는 어떤 피처를 어떤 이미지의 간단한 피처를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컨볼루션 이렇게 슬라이딩 하면서 어떤 레이어를 만든다 그랬죠. 그럼 요 다음 레이어는 이 필터가 찾는 어떤 피처가 요 해당되는 부분에 있는지 없는지, 어떤 이미지 상에서 피처를 찾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이 필터라는 거를 이미지에 대해서 뭐 굳이 하나만 씌울 이유는 없겠죠. 여러 개를 씌워도 되잖아요. 좀 더 그렇게 여러 개를 씌우게 되면 아까 파란색 필터를 씌워서 저희가 이런 그 다음 레이어, 뭐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불렀는데 이런 게 하나가 생겼잖아요. 이제 또 다른 뭐 초록색 필터, 웨이트 값이 다른 초록색 필터를 씌웠다 하면은 또 다른 이제 이런 액티베이션 맵이 하나 생기겠죠. 그래서 이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라는 거는 이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여러 개를 쌓아 놓은 건데, 이제 그 필터 개수를 몇 개를 하냐에 따라서 이제 여기는 이게 아니지, 이건 뎁스고, 필터 개수가 6개라면 이 다음 레이어의 뎁스가 6이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10개를 씌우면 또 다른 여기에서 또 10개의 필터를 가지고 씌우면 이 뎁스가 10이 되는, 왜 이 두께가 필터의 개수에 의해서 변화하시는지는 알겠나요? 네. 필터의 개수에 따라서 그 다음 레이어의 뎁스가 결정되고, 이 사이즈는 저희가 뭐 필터 사이즈를 어떻게 하냐, 필터를 뭐 몇 칸 간격으로 옮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컨볼루셔널 넷 스트럭처는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이미지에다가 다양한 필터를 가진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씌우고, 근데 이것도 어쨌든 행렬 연산이잖아요. 그 도트 프로덕트 하는 거니까 행렬 연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행렬 연산을 여러 개 쌓아봤자 저희가 액티베이션 펑션이 없으면은 그걸 하나로 합칠 수 있다 그랬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컨볼루셔널을 해주고 어떤 렐루 같은 액티베이션을 씌워주고, 그러면은 이런 아웃풋 레이어가 나오겠죠. 다음 레이어가 나오면 이 레이어에다가 또 컨볼루셔널을 씌워주고 다양한 필터를 가진 액티베이션 한 다음 또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씌워주고 액티베이션을 하는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는 구조가 바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제 질문 있으신 분? 네. 네. 두께 다시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아까 이 위에서
파란색 필터, 여기 보시면 제가 주황색으로 다 덮어놨는데, 파란색 필터, 그러니까 어떤 웨이트 값을 가진 파란색 필터를 씌우면 이게 얘를 쭉 슬라이딩 하면서 하나의 이런 이 넘버들을 모은 쭉 슬라이딩 하면서 하나의 넘버들을 계속 쌓은 이런 맵을 하나 만들겠죠. 이런 걸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하거든요. 액티베이션 맵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제 또 다른 필터를 씌웠죠. 이런 초록색 필터를 씌우면 또 값이 이걸 얘가 이렇게 슬라이딩 하면서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각 필터마다 두께 1짜리의 하나의 액티베이션 맵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걸 다음 레이어로 갈 때는 만약에 10개의 필터를 썼다. 그럼 10개의 액티베이션 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그냥 쌓아서 다음 레이어로 넘기게 됩니다. 다음 레이어 인풋은 여기 같은 경우는 RGB 채널로 이제 색깔이 있으니까 이걸 이제 채널이라고 하거든요. 뎁스 또는 뭐 채널 이렇게도 부르는데 채널이 3이었는데 RGB라서 이제 만약에 여기서 저희가 6개의 필터를 썼으면 다음 그러니까 요 컨볼루션 레이어의 인풋 텐서는 이제 채널이 6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필터를 10개를 썼다. 그러면은 요 다음 컨볼루션 레이어에 이제 이게 인풋으로 들어가겠죠? 그 인풋 텐서의 채널 또는 뎁스는 이제 10이 되고 그 전 컨볼루션 레이어의 필터 개수에 따라서 다음 컨볼루션 레이어의 인풋의 두께 또는 채널, 뎁스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거는 이제 필터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얘가 이 세 가지 3 두께가 있는데 뭐 R, G, B 각각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은 뭐 어떤 제가 방금은 형태, 뭐 대각선이 이런 방향이냐 어떠냐를 예시로 들어드렸는데 만약 이게 요 부분이 파란색이냐 아니냐를 탐지하는 필터가 있다고 한다면 뭐 이렇게 되겠죠. 또 필터가 이제 뭐 3x3의 두께가 3일 텐데 여기 들어가는 필터는 요 B와 해당되는 요 첫 번째 애들의 값이 크고 나머지가 이 뒤에 두 개가 다 0이라면 블루 이미지 요 부분이 블루라면 요 앞에 값들이 되게 크고 뭔가 큰 값이 나오고 이런 값들이 작게 나오게 되겠죠. 이제 얘를 무시하고 얘가 얼마나 큰가를 보게 되겠죠. 그럼 이런 필터는 뭐 블루를 탐지하는 색상을 탐지하는 것도 이제 이런 필터를 씌움으로써 할 수 있다. 네. 색상이나 뭐 형태 모든 거를 이제 필터를 통해서 저희가 컨트롤 뭐 피처를 이제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통과시킨다는 게 무슨 뜻이죠? 네네. 네네. 아, 그 레이어의 개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뭐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뭐 대표적인 이제 뉴럴 넷들이거든요. 각각 이름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레스넷, VGC넷, 뭐 또 뭐 있지, 뭐 구글넷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대표적인 친구들의 이제 구조가 이제 어떻게 뭐 어떤 뭐 필터가 몇 개고 필터 사이즈가 몇인 레이어를 몇 개를 쌓았고 뭐 이런 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대충 약간 감이 잡히실 것 같습니다. 보통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하려면 뭐 뎁스는 얼마나 되는 걸 써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적절하게 잡히실 것 같아요. 네.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네, 맞습니다. 네. 마침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필터를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냐 결국에는 그렇게 질문 주셨는데 저희가 여기서는 약간 필터라는 걸 하나로 고정을 시켰잖아요. 근데 저희 그 MLP로 XOR 프로블럼 풀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때도 제가 약간 뭐 필터는 아니고 웨이트였지만 그때는 뭐 같은 개념이니까요 거의 제가 뭐 되는 웨이트 값들을 가져와서 그걸 계산을 했잖아요. 저도 그냥 되는 걸 이렇게 가져와서 예시를 보여드린 거고요. 실제로는 이 값을 학습하게 되는데 학습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만약에 이게 여기 6개라면 인풋 이미지에서 6개의 피처를 뽑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피처가 약간 의미 있는 피처를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색상, 형태, 뭐 아무것도 아닌 이상한 필터를 씌워서 아무 정보도 배출하지 않는 그냥 무의미한 정보만 뱉어내는 필터를 씌울 수는 없잖아요. 그걸 이제 로스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이 웨이트를 조정하게 되면
이 로스를 줄여 나가려면 어쨌든 의미 있는 정보를 인풋에서부터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 웨이 값들이 형태나 색상 같은 의미 있는 정보를 뽑아내도록 학습이 됩니다. 네. 네. 그게 이제 지금 그 질문 요약하자면 제가 뭐 예시를 드렸던 뭐 형태, 뭐 파란색을 뽑아낸다거나 뭐 형태를 뽑아내는 이런 거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 각각의 뉴런, 그럼 각각의 뉴런, 그 각각의 필터들이 뭘 하는 애인지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뭐 다룰 거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처음 이 첫 레이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주얼라이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뉴런이 어떤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액티베이션 되느냐를 저희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이미지라는 거는 얘는 인풋 레이어니까 RGB 3채널의 뭔가 어떤 이미지 형태겠죠. 그래서 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얘는 액티베이션 된다. 아, 그럼 얘는 이게 파란색 그냥 사진이라면 아, 얘는 파란색이 들어왔을 때 액티베이션 되는구나. 대각선 형태라면 대각선이 들어왔을 때 액티베이션 되는구나를 아는데 이 두 번째 레이어로 들어가게 되면 요 인풋 값은 이제 더 이상 저희가 뭔가 비주얼하게 볼 수 있는 정보가 아니잖아요. RGB 값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살짝 더 고차원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비주얼라이즈 할 수는 있어요. 이게 뭐가 들어왔을 때 액티베이션 되는지. 근데 저희가 그걸 약간 눈으로 봐서 이해하기는 좀 어렵죠. 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방금 질문 주신 내용이에요. 그 어떤 이미지를 넣고 이제 컨볼루션 뉴런넷에 쭉 통과를 시켰을 때 각각의 깊이에 따라서 어떤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액티베이션 되느냐를 이제 간단하게 보여준 건데요. 이제 로우 레벨, 이제 샬로우한 애들을 보면은 되게 간단하죠. 좀 확대해서 볼까요? 얘 같은 경우는 뭐 이러한 너무 굵네요. 이러한 선, 수직선. 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생긴 커브. 얘 같은 경우는 초록색. 얘 같은 경우는 뭐 파란색. 이런 간단한 정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에 대해서 액티베이션 되는 이런 애들을 담당하는 뉴런들이 로우 레벨에 있습니다. 좀 더 고차원으로 가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눈으로 봐서는 뭔가 보기가 어렵다고 하셨죠. 비주얼라이즈 할 수는 있지만 이게 RGB 값을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두 값을 비교해보면 그래도 뭔가 좀 깊이 있는 애들이 좀 더 복잡한 애들을 탐지한다고 볼 수는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저희가 모방하고자 했던 뇌 구조를 모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저희 뇌 구조는 얕은 곳에 있는 애들이 간단한 정보를 받고 깊은 쪽에 있는 애들이 그 간단한 정보를 취합함으로써 좀 더 복잡한 정보를 탐지한다. 이렇게 저희 뇌가 동작한다라고 저희 연구가 되어 왔는데 이 컨볼루션 넷이라는 친구도 그런 구조를 따르고 있죠. 그러면 저희가 잘 구현한 것 같습니다. 저희의 뇌 구조를 모방해서 좀 더 자세한 예시를 보죠. 이거는 뭐 아까랑 똑같은 건데 이제 레이어가 좀 더 레이어별로 이제 다뤄본 건데요. 레이어 1을 보시면 이 필터가 이제 얘는 대각선, 얘는 뭐 어떠한 색상, 뭐 이런 거여서 이런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액티베이션 된다 이런 걸 보여준 건데 되게 간단한 애들을 이제 보고 있죠. 레이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뭔가 원이라든지 아니면 선이 겹쳐져 있는 형태라든지 뭐 예를 들면 뭔가 이렇게 각진 형태라든지 좀 더 복잡한 걸 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왜 근데 레이어가 깊어지면 우리가 더 이상 비주얼라이즈 해도 우리가 보통 이해를 못 한다고 했는데 왜 얘는 약간 딱 봐도 보이잖아요. 뭔가 이건 왜 그러냐면 이 친구는 얘를 이제 비주얼라이즈 한 거고 여기에 들어오는 인풋을 얘가 뭐가 되면 얘가 액티베이션 되느냐를 보여주는 거고 이 친구는 이걸 더 뒤로 거쳐가서 얘가 뭐가 들어와야 얘가 액티베이션 되느냐를 이제 좀 더 약간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얻어낸 겁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주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그래서 뭐 레이어 3을 보시면 이 대응되는 거 보시면 사람의 형태 또는 뭐 이런 뭔가 기하학적인 문양 그 다음에 뭐 글씨들 그리고 뭐 바퀴의 형태 되게 고차원적으로 들어왔죠. 지금 레이어 3으로 들어왔는데 레이어 5까지 가게 되면 강아지의 얼굴 그 다음에 티셔츠나 뭐 이런 글자들이나 뭐 꽃잎의 형태
그리고 뭐 자전거 바퀴를 좀 더 잘 캐치하고 있죠. 그래서 깊은 레이어로 들어갈수록 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깊은 곳에 있는 바퀴를 담당하는 뉴런이 뭐 레이어 5쯤 어딘가에 있겠죠. 이 뉴런이 켜졌냐 안 켜졌냐를 보고 얘가 자전거인지 자동차인지 아니면 사람 바퀴 없으니까 사람이 아닌지 강아지가 아닌지를 이제 깊게 쌓으면 쌓을수록 주로 고차원적인 정보를 이제 뉴럴넷이 다룰 수 있게 되는구나. 저희가 실제로 그렇다라는 걸 눈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아직 네, 없으신가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네, 이 그림은 이제 보통 컨볼루션 넷의 기본 구조를 나타낸 건데요. 한번 봅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볼루션을 한번 해주고 다양한 필터에 대해서 이 각각의 필터를 나타내는 거고요. 각각의 로우가 거기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씌우고 컨볼루션하고 밸류하고 풀이란 게 있네요.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풀을 했어요. 그리고 컨볼루션 밸류 풀 뭔지 모르고 컨볼루션 밸류 풀 FC도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끝 구조는 저희가 그때 MLP로 그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 할 때 각각의 값이 나오고 그걸 소프트맥스를 취하면 확률이 된다고 했죠.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끝단은 똑같아요. 끝단은 똑같은데 그게 중간이 원래 MLP였던 게 컨볼루션 레이어로 바뀌었다는 것과 뭔지 모를 풀과 FC가 있다는 거, 이게 뭔지 이제 차차 알아가 보도록 하죠. 이게 기본 구조라는 것도 이제 백그라운드에 깔아두시고 그 전에 컨볼루션 레이어의 약간 디멘셔널리티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게 막 저희가 아까 보시면 막 뎁스도 이게 레이어 깊어짐에 따라서 막 뎁스도 달라지고 막 얘는 32였는데 막 24로 작아지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런 걸 잘 계산을 해주고 그에 따라 잘 저희가 실제로 코딩할 때 설정을 해줘야 그 막 웨이트는 24 곱하기 24짜리인데 막 들어오는 건 35에 32면 막 이제 뭐 디멘전 에러 이러면서 막 에러가 날 거잖아요. 이런 걸 잘 계산할 줄 알아야 저희가 실제로 코드를 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계산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저희가 이런 7x7 이미지가 있다고 하죠. 그리고 거기에 3x3 필터를 씌웁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 칸씩 이동시켜 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값이 하나 나오고 한 칸 이동시키면 값이 또 하나 나오고 한 칸 이동시키면 값이 또 하나 나오고 이동시키면 하나 나오고 이동시키면 하나 나와서 결국 5x5 이미지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좋아요. 이런 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칸씩 이동시켜보죠. 여기서 하나 나오고 두 칸 이동시키면 여기서 또 하나 나오고 두 칸 여기서 하나 나와서 이번엔 3x3 이미지 나오겠네요. 여기까지 또 괜찮아요. 근데 세 칸씩 이동시키게 되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하고 세 칸 이동시켰는데 남긴 남았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이런 저희가 이제 이 몇 칸씩 움직이느냐를 스트라이드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이 뭐 전체 n by n 이미지가 있고 필터 사이즈가 f 곱하기 f라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간단한 공식이니까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근데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저희가 1인 경우에는 5x5 이미지가 잘 나왔고 2인 경우에는 넣어서 계산해보면 3x3 이미지가 잘 나왔는데 3인 경우에는 정수를 안 나눠 떨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제로 패딩이라는 걸 쓰는데요. 이 이미지 외부에다가 그냥 0이라는 거는 이제 아무 인풋이 들어오지 않는 아무 의미 없는 값들이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한번 이렇게 두르면 이제 n이 달라지는 효과가 되겠죠. n by n 이미지였는데 n 플러스 1 또는 n 플러스 2 by n 플러스 2 by 이미지가 된다든지 그래서 정수가 되도록 스트라이드를 저희가 잘 설정하고 필터 개수를 잘 설정하면 그 아웃풋 레이어가 정수 바이 정수가 나오도록 저희가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건 다 파이토치 컨볼루션 레이어에 구현되어 있는 영역이니까 이런 게 구현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저희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x3 필터를 이제 뭐 저희가 두께 1짜리 제로 패딩을 씌우고 원래는 7x7 이미지였는데 3x3 필터를 스트라이드 1으로 했다 라고 하면 몇 바이 몇 이미지가 나올까요? 아웃풋은? 이걸 이제 한 칸씩 이동시킨다고 보면 돼요. 스트라이드가 1이니까. 네.
슬라이드에 써있듯이 7x7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에서 이 스페이셜리티를 그러니까 이미지의 크기를 유지하려고 그러거든요. 이 제로 패딩을 안 하면 어쨌든 필터의 사이즈에 따라서 점점점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작아져 버리면 이제 저희가 원래 이미지를 이제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냥 이게 작아져 버리면 점점 뭐 정보를 잃어간다든지 저희가 나중에 가서 너무 작아져 버리면 이게 막 원래는 1000x1000 이미지였는데 너무 깊게 들어가서 3x3 이미지가 되어버렸다. 그럼 저희는 더 깊게 쌓고 싶은데 더 깊게 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유지를 시키려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유지를 시키려면 필터 사이즈가 f/f일 때 f-1 나누기 2에 두께의 제로 패딩을 붙이면 이게 아까 요 식에 넣어 보시면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깊어지면 깊어지더라도 그 이미지의 크기가 그대로 유지되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3x3 필터를 하면은 제로 패딩을 1을 주면은 이게 이 3x3 패딩을 이 경우는 스트라이드 1의 경우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스트라이드 1으로 이렇게 쭉 컨볼루션을 시키면 아웃풋이 똑같이 나오고, 5x5 필터를 제로 패딩을 2를 주고 스트라이드 1으로 하면은 또 똑같이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를 많이 써요. 네, 이거는 되게 그냥 수학적으로 공식화한 건데요. 나중에 코딩 할 때는 이제 이런 식에 넣어서 계산하는 게 편하니까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막 정확하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그냥 이거를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가 이제 W1 곱하기 H1 곱하기 뎁스가 D인 이런 인풋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K개의 필터가 있고 필터 사이즈가 F/F고 스트라이드가 S라고 하고 제로 패딩을 P만큼 줬다 라고 하면 W2 곱하기 D2 곱하기 H2 곱하기 D2라는 아웃풋이 나오는데, 그 각각의 값은 D2는 아까 필터의 개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죠. 다음 아웃풋의 개수는 깊이는 그 채널 사이즈는 K가 되고요. W2 같은 경우는 이런 공식으로, H2 같은 경우는 이런 공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나중에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은 이제 약간 되게 계산적인 약간 관점에서 저희가 컨볼루션 넷을 다뤄봤는데, 뭔가 약간 브레인적이고 뉴런적인 뷰에서 한번 컨볼루션 넷을 다뤄보도록 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인풋 레이어고 이게 그 다음 레이어를 거쳐서 나온 아웃풋이라고 한다면 요 각각씩 하나의 뉴런에 대응이 되는데, 이 뉴런은 요만큼만 볼 수 있는 거죠. 전체 이미지를 전체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요 필터가 겹쳐진 부분의 이미지의 정보만 받아서 계산을 해서 이 뉴런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 뉴런이 볼 수 있는 이미지의 크기를 이제 receptive field라고 합니다. receptive field 용어만 receptive field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필터가 이렇게 5가지 있는 경우에는 이 5개의 뉴런들은 receptive field는 똑같지만 서로 다른 웨이트를 곱함으로써 같은 receptive field에서 그 서로 다른 피처를 추출해내는 그런 뉴런의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깊은 뉴런의 같은 경우에는 뭐 요런 receptive field를 가지고 있을 텐데, 이게 얘는 요만큼이고 얘는 뭐 또 요만큼이고 얘는 또 요만큼이니까 딥해지면 딥해질수록 더 큰 receptive field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네. 그래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얘네가 추출한 피처 정보를 받기 때문에 더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정보를 받을 수 있고, 또한 그 고차원 정보를 뽑아내는 receptive field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전체 이미지에서 복잡한 걸 보는, 즉 저희가 이해하는 거죠. 사진 이미지를 보면 저희 쭉 과정을 거쳐서 이거는 사람 얼굴 사진이구나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뒷 뉴런들이 담당한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툴링과 FC 레이어.
아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컨볼루셔널 넷의 기본적인 구조를 보면은 컨브 알고, 렐루 아는데 풀 모르겠죠? 이 풀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풀링 레이어라는 거는 그냥 정말 간단한 거예요. 그냥 이미지의 크기를 다운샘플링하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걸 줄여주는 이유는 이게 이미지가 막 1000x1000 이런 이미지, 되게 고해상도 이미지면 그 각각의 픽셀 값들은 되게 그 고해상도이면 고해상도일수록 하나의 픽셀이 이미지에서 담당하는 정보는 되게 작잖아요. 되게 의미 없는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사람 얼굴인데 그냥 살색 픽셀 하나, 이런 되게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운샘플링 해서 하나하나의 하나하나의 픽셀 값, 아니면 어떤 값들이 가지는 의미를 좀 더 함축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에펙티브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중간중간에 이 이미지 사이즈를 줄여주는 과정을 저희가 거치게 됩니다. 이런 거 이제 풀링이라고 하고요. 네. 정말 간단하죠. 그냥 224 곱하기 224짜리였다면은 이걸 절반으로 또는 3분의 1로 풀링하는, 보통 절반으로 풀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절반으로 풀링해서 풀링 해주는 걸 이제 풀링 레이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걸 하는 이유는 이미지를 좀 더 에펙티브하게 다루기 위해서 효율적이게 계산 양도 좀 줄이고요. 이제 그 중에 가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맥스 풀링인데요. 이것도 그냥 간단합니다. 어떤 요만큼을 보고 여기서 제일 큰 값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냥 맥스 값을 넘겨준다고 해서 맥스 풀링이라고 합니다. 뭐 다른 풀링으로는 뭐 에버리지 풀링, 이거를 뭐 평균 값을 내서 여기 전달을 해주고 뭐 그런 풀링이, 그런 게 있는데요. 왜 하필 그럼 맥스 풀링이냐? 맥스 풀링을 거의 대부분 쓰거든요. 에버리지 풀링을 쓰지 않고. 왜 맥스 풀링을 쓰냐를 뭐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잘 돼요.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뭔가 왜 그런지 수학적으로는 딱히 제가 설명할 수 없지만 그냥 뭐 인투이티브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어쨌든 저희가 뉴런을 모방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각각의 값들은 뉴런이 얼마나 액티베이트 됐는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액티베이트가 덜 된 애들은 어차피 걔네의 정보는 딱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얘가 대각선을 탐지하는 건 대각선이 거기 없어요. 그럼 굳이 걔 정보를 고려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크게 액티베이션 된 뉴런의 정보만 다음 뉴런으로 전달해도 충분히 저희가 잘 다룰 수 있다. 에버리지 풀링을 하는 것보다. 에버리지 풀링을 하면은 얘가 엄청 높게 나왔는데 높게 액티베이션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가 낮아버려서 에버리지 돼버리면은 그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니까, 좀 더 그 중요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니까 저희가 맥스 풀링을 쓴다고 되게 인투이티브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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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풀링 같은 경우에는 뎁스는 항상 유지가 됩니다. 각각의 레이어를 막 동시에 보지 않고요. 하나의 레이어에 대해서만 풀링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쌓으니까 뎁스는 똑같은 거고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원할 때 줄이자는 게 이제 맥스 풀링의 목적인 거죠. 이게 제로 패딩을 안 더해버리면 저희가 작아지고 싶지 않더라도 그냥 계속 작아져 버리게 되는데, 이거 유지시키다가 줄이고 싶을 때 줄이고 다시 또 유지시키다가 줄이고 싶을 때 줄이고, 그래야 더 딥하게 저희가 딥하게 쌓으려면 줄이는 걸 몇 번 좀 덜 하면 되니까 저희가 원하는 만큼 뎁스를 또 잘 설정해 줄 수 있겠죠. 네. 질문. 질문이 이제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7이 제일 큰데 여기서 뭐 얼마나 7이 죽어버리지 않았냐 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이런 맥스 풀링 과정도 어떤 필터를 씌우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필터인데 아까는 뭐 도트 프로덕트를 해서 돌려주는 필터였다면 여기는 그냥 맥스 값을 취해서 돌려주는 필터인 거죠. 보통 이런 풀링 과정을 할 때 그럼 얘도 필터 사이즈랑 스트라이드를 잘 설정해주면 뭐 저희가 아까 그 공식에 따라서 아웃풋 사이즈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보통은 맥스 풀링 할 때는 그 스트라이드를 그 필터 사이즈와 똑같이 줘서 이렇게 겹치지 않게 하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줄이는 과정인데 저희가 뭐 64 곱하기 64 이미지를 뭐 58 곱하기 58로 줄여봤자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절반으로 줄여서, 그리고 이 7 값이 죽는다고 하셨는데 이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어느 정도의 정보 손실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맥스플레이닝 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그런 정보를 가져간다는 게 이제 실험적으로 저희가 실제로 잘 되니까 네, 된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네. 딱히 뭐 저희가 컨볼루션의 필터 사이즈랑 맥스플레이닝 할 때 필터 사이즈 뭐 크게 연관관계는 없습니다. 보통 절반으로 줄이는 걸 많이 쓰고요. 네. 그러면 FC가 뭔지 알아야겠죠? 저희가 아까 풀링도 있고 다 봤는데 이제 마지막에 있는 FC 레이어만 모르니까 FC는 Fully Connected Layer 준말인데 아까 Fully Connected가 뭐의 다른 이름이라고 했죠? 네, MLP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 MLP를 씌운 건데 그럼 아까 방금 MLP가 별로 이미지에서 뭐 좋지 못하다면서 왜 마지막에 Fully Connected를 씌우는 거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럼 MLP는 그 이미지에서 단점도 있지만 이미지가 아닌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게 돼가지고 뭐 Fully Connected 이런 데이터가 볼 수 있겠죠? 요 데이터의 개수가 작고 그렇게 크지 않고 이미지 같은 경우는 쭉 펴니까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리고 그 각각의 값이 되게 중요하고 고차원적인 정보를 담고 있을 때 이 정보로부터 이게 뭔지 클래시피케이션 하려면 얘네를 다 봐야겠죠, 당연히. 이 바퀴가 있는지 없는지 뭐 사람 얼굴처럼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다 봐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MLP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 위에서 구조를 보시면 컨볼루션 레이어를 쭉 거쳐오면서 여기는 그러면 또 쭉 피게 되면 원래 이미지 사이즈보다는 훨씬 더 작아졌겠죠. 그리고 뒷 뉴런으로 가면 갈수록 고차원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 이미지에 있는 중요한 정보들을 담은 피처 벡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고차원 피처 벡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좀 더 크기는 작지만 그런 애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애들을 보고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는 이 모든 값들을 보고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MLP, 즉 FC 레이어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마지막에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저희가 하던 대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컨볼루셔널 넷의 구조를 정리해 드리자면 이미지가 들어오고 거의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씌워서 각각의 뉴런이 각각의 필터에 의해서 그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게 되고요. 이미지로부터. 그리고 샬로우한 부분에서는 되게 간단한 정보, 그리고 딥한 부분에서는 그 샬로우한 부분에서의 정보를 가지고 점점 더 복잡한 피처를 추출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서는 그 복잡한 피처를 모두 보고 이제 이게 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FC 레이어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중간중간에 좀 더 이미지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풀링 레이어를 쌓아서 이제 이미지의 크기를 저희가 원하는 대로 줄여주게 되고요.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시면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이제 점심 먹고 오후 시간에는 과연 그러면 저희가 이 MLP 대신 어떻게 컨볼루션 넷을 구현할 수 있고 그거를 시파텐에 써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